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 채널에서 많은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출연해 주셨고 그분들과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아보기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 부동산 모아보기는 아마도 상승할 것이다 혹은 이런 상승하는 국면에 어떤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조언을 주신 소위 부동산 상승론자 입장에서의 그 토론을 진행한 그런 영상들을 모아보기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승론자들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는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가정했을 때 상승장에는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모아보기 영상을 통해서 좀 충분히 정리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참 감을 잡기 어렵겠다. 뭐 누군가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뭐 오름세로 바뀌었다고도 하고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해야 될 텐데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여러 전문가들의 고른 의견을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뷰로서 장착하시고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김인만 소장님을 모셔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시작하는 멘트로 네. 얼마 전에 네네. 제가 CBS에서 진행하는 고수 열전에 맞아요. 출연하셔서 네. 뭐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가 4월 위기설 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3월에 그 얘기를 맞습니다. 촬영했겠죠. 우리가 3월에 아마. 했죠. 네네. 4월 위기설 온다 안 온다 했을 때 이제 안 온다라고. 그렇죠. 저는 안 온다에 이제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아니면 상승 전환한다 했을 때 이제 완만하게나마 상승 전환한다라는 네네. 두 가지 입장을 말씀 주셨고 네네.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4월 위기 안 왔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강보합이지만 상승 전환한 네네. 거라고 저는 이제 느껴지는데 네. 그것에 대한 소감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그때 흐름적으로 본다면 아마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두 가지 주제였고요. PF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뭐 4월 위기는 사실 좀 부풀려진 약간 상징적인 의미였지. 네. 위기라는 게 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네.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그런 게 한 달 만에 또는 두 달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발생하기도 어렵고 저는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총력 투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빵 터진다? 그건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또 진행은 중이죠. 뭐 네. PF 문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고 대책도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진통은 있겠죠. 진통은 네. 있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제 위기로는 저는 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저는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보자라는 의미였고요. 지금이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굳이 상승과 하락을 따져보자면 뭐 상승에 초점을 맞출 수는 있는데 저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2년 뭐 4분기 네. 작년 2023년 1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상승이 맞죠. 예. 올라가 있는 게 맞는데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올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아직도 뭐 서울이 전고점 대비 80%다, 강남은 95%다, 99%다 얘기를 나오는데 네. 물론 일부 단지들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단지들도 있지만 서울 전체를 보면 아직 전고점을 2021년 가격을 뚫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승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은 저는 대세 상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세 상승이라고 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쭉 올라가는 상승인데 아직은 그런 대세 상승은 좀 시기상조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흐름 자체는 저는 설 지나고는 좀 바뀌었다. 확실히 바뀐 거는 느껴집니다. 문의도 좀 늘어났고요. 시장 사람들 만나보면 생각이라든지 전략 자체가 설 전만 하더라도 2월이죠. 2월 전만 하더라도 일단 관망세 지켜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고요. 총선 지나고 설 지나고 총선 지나면서 한번 움직여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 반응을 본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늘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막 본격 상승장, 대세장이 된다면 주택 수 3주택 되시는 분들이 4주택이 되고 5주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이 움직이느냐. 응축되어 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 언제 집을 사지? 근데 실제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2023년만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지 떨어지는 칼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망을 한 거고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단 칼날이 떨어지긴 했다. 여기서 앞으로 안 떨어질지 실제로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뭐 2차 하락이 발생할지는 그건 변수의 문제고 그런 변수가 없다면 일단은 1차 하락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자는 갈아타기 수요거든요. 네. 1주택을 가진 분들이 상급지로 갈아타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좀 관망을 했고 내 집이 또 팔리지도 않으니까 네.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또 내 집이 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내 집은 좋은 가격에 팔고 싶고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금매로 잡고 싶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반대지. 예. 갈아타고 싶은 집은 먼저 회복을 하고 네. 내 집은 또 늦게 회복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상급지. 수도권에서는 뭐 지방이나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도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3개월 연속 4,000건 이상 서울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정말 잘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경인당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니까 네네. 저도 이제 그 해당 말씀에 대한 코멘트나 네네. 공감하면 공감한다, 네, 또 반대하면 좋습니다. 반대한다 이렇게 네, 의견을 좋습니다. 드리는데 뭐 저도 4월 위기설은 뭐 근거가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 공감하니까 제가 봤었던 시각은 그러니까 건설사의 부도는 맞아요. 네. 그리고 힘들죠. 그것이 네. 금융부실로도 이어지는 것도 맞아요. 네. 1단계, 2단계. 네네. 근데 그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것인가는 그게 중요하죠. 이 3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기여도라는 면에서.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도 여러 이 법인들이 있는데 네. 몇 개 법인이 불안하다고 해서 새마을금고 전체가 쓰러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여도 면에서. 그걸 제가 맞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이제 드려왔는데 그런 면에서 위기라는 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경제 그럼요. 위기가 맞습니다.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되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때, 글로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 이런 게 위기인데 이런 부동산 PF 부실 같은 부실한 현상은 있는데 그게 위기로까지 갈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 근거가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기라는 걸 이미 그게 어떤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지금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부동산 PF라는 가장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금융감독원, 금융섹터의 정책 당국이 네네. 그냥 지켜만 보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절대 어쨌든 그 어떤 정부든 그 어떤 기조를 갖고 있든 이게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데 제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그것만 보고 있다. 아, 맞아요. 정부가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게 위기로 전개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위기 상황에 놓이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항상. 그죠? 저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제가 항상 뭐라면,
앞에 구렁텅이가 있는 걸 아는데 그 구렁텅이를 보면서 거기를 곧장 가겠습니까? 우회하겠습니까? 우회를 하든 네. 구렁텅이를 메우든 그렇죠. 어떻게든 방법을 뭔가 대응을 찾겠죠.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설은 저는 근거 없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네. 그 부분. 두 번째, 말씀 굉장히 이게 시야는 좀 다른데 네. 접근은 좀 재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의 어떤 그 순환 주기가 있어요. 네네. 순환 주기상에서 이 제로선이 있다면 제로선을 상회에서 올라갈 때를 우리 네. 성장기 네. 그리고 정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네. 이 내려오는 구간이 있고 내려와서 아예 바닥을 밑도는 구간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구간들인데 바닥을 밑돌아서 내려왔다가 바닥을 향해 새로운 바닥을 향해 올라가는 구간. 이게 회복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회복기, 맞습니다. recovery. 네네. 회복기고 그 바닥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걸 성장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 뉘앙스가 네. 이 중에서는 회복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 순환론에서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제 가격을 어떻게 보냐면요. 네. 등락률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 대비 등락률. 전주 그럼 대비. 전주 대비 등락률이 22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23년 중반에 살짝 플러스로 전환됐었어요. 그러니까 전환되기 직전이 바닥인 거죠. 네. 왜냐면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맞아요. 24년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이제 0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통과하지만 강한 뭐 이렇게 0.3%, 4% 높은 상승세가 아니라 네네. 마치 이제 20년, 21년에 그런 세가 아니라 그냥 0.03, 04% 전주 대비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강보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주기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등락률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김희면 소장님은 가격 레벨로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등락률도 뭐 우리 부동산원 통계 이제 우리 매주 모니터링 예. 하고 있고 KB도 보고 있는데 정확하십니다. 부동산원 통계 보더라도 지금 정확한 말씀 서울이 한 0.1%까지 좀 예. 올라왔고요. 수도권은 한 0.05% 그렇죠. 정도. 예. 물론 지방하고 좀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예.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저는 전국 평균이란 걸 네. 그냥 참고 자료 정도지 대한민국이 그래도 얼마나 넓은 지역이고 그럼요.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전국을 평균을 내버리게 되면 예. 전국 평균 80점이야. 예.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전국 평균 80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반평균 떠서는 사실 내 점수가 중요하지.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전국 1등 친구가 있어서 반평균을 올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뭐 지역별로 예의주시를 합니다만 확연히 거의 일치합니다. 현장 분위기, 제가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분위기와 부동산원 통계 뭐 신뢰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추이를 바라고 하거든요. 0.01 올랐는 거 가지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데 그게 그런 추이가 한 달, 3개월, 6개월 지속이 돼서 그 추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가 되는데 최근에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설 지나고 또 총선 지나고 흐름 자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다.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한 추석까지는 적어도 이어질 것 같고요. 추석 전에 급격한 변화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추석까지는 갈 것 같고 추석 시점이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에 미국에서 이제 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또 기대감이 또 그렇죠. 굉장히 커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고요. 생각처럼 9월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또 뒤로 미쳐지게 된다면 또 살짝 약보합세가 되든 뭐 보합이 되든 이런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 책에서도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책 제목이잖아요. 네네. 여기 링크를 좀 달아드릴 거고요. 네네. 그 책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이제 저도 24년 경제전망서에 네. 그 20가지 그 트렌드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부동산 트렌드가 들어가요. 네. 경제전망서에. 네. 거기서 제가 제시했던 그 부동산 트렌드로서, 네. 그 비대칭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대칭화. 비대칭화.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좀 격렬한 비대칭화가 전개된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빌라와 아파트 간에 그렇죠. 이런 여러 영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거 평균이 덜 중요해지는 시대. 오르냐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든 아니면 투자 수요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런 지역에 더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울과 지방 간에 네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죠. 저는 그걸 비대칭화라고 설명한 거고. 네네. 이런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비대칭화 또 네. 일각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서울 선호 사상이 지금 좀 굉장히 서울 선호 강하잖아요. 사상.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제가 앞서서 대세 상승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막 불안한 거죠. 아, 지금 무조건 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상승 흐름을 본다면 서울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고 퍼져서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수도권 지역들도 오르고 지방의 중소 아파트들도 올라가고 이제 지금 안 사면 안 돼. 약간 포모 현상 같은 피오버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막 사야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최근에 왜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아파트 시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가나 꼬마 빌딩 말고요. 토지도 네. 아니고 이제 아파트 시장을 보면 아파트는 이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경제학에 이제 우리 경제학 전문가시니까 뭐 그 게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게임 이론 뭐 우리 죄수자의 딜레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그게 부동산하고도 이제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파트가 빵 공장처럼 공급 물량이 충분하고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다면 불안할 마음이 전혀 없겠죠. 언제라도 뭐 편의점 가서 빵을 사면 되니까 네.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사면 되는데 아파트는 제한된 또 어떤 공급을 가지고 있고 특히 좋은 아파트들은 더 희소한 측면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의견 일치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갔는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무인도 갔는데 무인도에 먹을 게 좀 많아요. 소장님하고 둘이 가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근데, 네,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펠러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비상 착륙을 했는데 마침 먹을 게 좀 있어요. 과일도 있고 뭐 전복도 있고 있는데 둘이 먹으면 구조될 때까지 한 달을 먹을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자는 틈에 제가 한 3분의 1을 먹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막 욕이 나오겠죠. 저거 바닷물에 밀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님만이가 잘 때 나도 빨리 먹어야겠다. 이걸 오래 두고 우리 둘이 구출될 때까지 먹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상대방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 취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거든요.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똑같이 우리 집값이 너무 비싸. 사지 말자. 라고 모든 매수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우리 1년 동안 사지 말자라고 한다면 집값이 내려가겠죠. 집주인들은 팔아야 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모두가 사지 말자 해버리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왜? 모두가 사지 말자고 했는데 속마음은 내가 내 친구보다는 먼저 사야 내가 저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집값이 움직일 때 내 친구가 나보다 먼저 사게 되면 나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못 믿겠어. 저 시장의 수요자들은 못 믿겠어. 뭐 동해 명태가 멸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끼들 안 잡고 산란기에 보호하면 되는데 내가 안 잡으면 내 친구가 먼저 가서 잡아버리니까 에이 나도 잡겠다. 꽃게들도 잡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기후변화도 온난화 문제 해결 안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모두 다 전기 덜 쓰고 에어컨 안 틀고 하면 되는데 나는 틀죠. 왜? 내가 안 틀어도 내 친구는 틀 거니까. 그런 겁니다.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이익이 중요하지. 상대방보다 나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 또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금리가 2022년 급등했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우리 다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내려가는데 물론 2023년 12월에 내려간다는 말도 있었고 뭐 6월, 3월, 6월 지금 9월이 얘기를 나오는데 생각하는 게 9월의 가능성이 높아. 9월이 안 되면 12월에 내리겠지. 12월이 아니면 2025년에 내리겠지. 언젠가는 내리는데 그 3개월, 6개월이 주식은 모르겠으나
부동산에서는 3개월, 6개월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어차피 내려가는데, 어차피 5년 장기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려가는 기대감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네. 3개월, 6개월 중요하지 않다. 9월에 인하되지 않으면 살짝 실망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큰 실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공급인데 네. PF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예. 자, 우리가 공급자, 건설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야, 우리 아파트 한번 지어보자. 네. 어떻게 지어?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분양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공급이 완전히 막혀 있죠. 막혔죠. 예. 서울에 땅을 살려면 땅값 자체도 너무 높고 브릿지론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분양 안 되면 우리 한 번에 파산이 되는데 예. 어느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벌려놓은 사업 수습하기도 힘든 상황에 네. 그러면 인허가 받은 물량들도 줄어들고 있고 결국에는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작년 2023년부터 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계속 준단 말이에요. 저는 5년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자칫.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입주 물량 부족할 수도 있겠다. 뭐 내년부터도 서울은 부족하잖아요. 저는 네. 부족하다고 보는데 네. 그게 뭐 빌라까지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만 보더라도 강동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빼버리고 나면 그게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입주 끝나고 나면 서울의 대형 입주 물량들이 과연 몇 개가 나올까? 그렇다면 사람들도 알죠. 아, 공급이 부족하겠구나. 적어도 서울은. 자, 세 번째는 전세입니다. 네. 전세 가격이 꿈틀꿈틀대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갭이 줄어들게 되고 세입자들도 불안하니까 사자는 심리가 또 작동이 됩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죠. 올해 또 신생아 특례 대출 5조, 6조 정도 풀렸는데 아직 한도 있고 남아 있고 이왕이면 신혼부부들 자녀를 출산한 분들 같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때도 아니고 앞으로는 뭐 1년, 2년 보합이 될지 상승이 될지는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폭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확률을 우리가 좀 베팅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리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막 조성이 돼요. 그러면 사자는 심리가 이제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까지 뭐 뜨겁다라기보다는 차가운 물에서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왜 서울 선호의 사상이 생기냐면요. 네. 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2020년, 2021년처럼 막 올라갈 때 같으면 서울은 규제 들어가잖아요. 집값도 비싸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네. 돈이 묶인다는 얘기인데 굳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강남에 투자해서 10% 먹으면 3, 4억 벌 수는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지방에 뭐 한 5억 아파트를 사서 10% 오르면 5천만 원.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가 강남 집값 많이 올라라고 하는데 비율로 따져보면 사실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높으니까 10%만 올라도 3억이 올라, 1억이 올라라고 하지만 그게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죠. 그러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은 또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야, 이러다가 조정되는 거 아니야? 금리가 또 이게 저금리는 안 갈 것 같은데 집값 여전히 높은데 반대 논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보면 집값 여전히 높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언젠가는 소진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반대의 논리들을 대고 있거든요. 사실 불안한 마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불안하니까 확실한 지역 위주로. 서울은 미분양도 적어. 공급 물량도 적어. 전세 사기도 거의 없어. 전세 가율도 올라가. 선호도도 높아. 수요도 서울에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 서울로 가자.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에 아파트 한번 사볼까 하는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거의 문의가 없던 게 올해는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서울 선호 사상을 저는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왜? 이게 폭발적인 상승장이라면 지방에 아파트를 사도 3억 안 먹고 3천만 원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아직은 양극화? 지방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 좀 더 확실한 서울로 들어오자라는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네. 특히 저는 이제 이것은 첨언인데 왜냐하면 저도 서울과 지방 간에 이 비대칭화가 전개된다고 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인구 구조 변화랑 같이 묶어서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 인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20년부터 지금 24년까지 약 4년 동안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혹은 거시경제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코로나19라는 외재적 충격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렇죠. 러우 전쟁이 충격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네. 2020년에 경제 위기 왔었죠. 세계 그렇죠. 경제, 한국 경제 위기 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로 다 끌어내렸죠. 우리나라 그렇죠.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41년 만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또 고금리로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시경제적으로나 부동산 시장으로나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야, 이게 단기간인데 단기간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근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한 이례적이네. 시간이 가요. 근데 이례적인 일들이 네.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례적인 얘기 해드릴까? 예를 들면 페드가 네. 그 FOMC 정례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네. 일요일 날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요. FOMC 위원들을. 네. 그래가지고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0.5%를 기준금리를 인하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3, 4일 만에 FOMC 회의가 열렸는데 또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된 시간 동안 이렇게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게 팬데믹 경제 위기만큼 역사를 찾기가 힘들 만큼 매우 역사적인 일이 역사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급등한 거나 미국 집값 급등한 거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집값 급등한 그런 폭등한 정도로도 역시 이례적인 거고요. 또 그 이후에 22년에 다시 그렇죠. 하락하게 된 것도 이례적인 거고.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례적인 일들인데 그러네요. 역시 부동산 시장만 좁혀놓고 봐도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20년에서 24년 동안. 맞습니다. 근데 이 이례적인 외재적인 충격과 경기적인 위축이 동시에 찾아왔는데 또 우리나라는 여기에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인구 구조 변화죠. 왜냐하면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늘기만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20년에서 24년 동안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전혀 다른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 시대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인구 감소가 이제 22년부터 23, 4년 동안 집값이 조정되는 구간을 경험하면서 이제 인구 구조 변화까지 같이 맞물려서 네. 집값은 대세 하락할 거야, 폭락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셨던 전문가들도 계셨거든요. 아,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죠. 대사하락을 그런데 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수도권 인구가 줄지 않아요. 네네.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비수도권 인구도 총량적으로 감소하지만 제가 비수도권이라고 통칭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부산에도 계시고 대구에서도 계시고 여러 군데 계신데 네.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방섬멸 위험 지역 제 24년 경제전망서 갖고 계신 분은 200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지방소멸 위험 지역을 201페이지인가 200페이지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늘고 있고요. 주로 군 단위의 도시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런 것이고 서울 수도권은 사실 인구 감소한다고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인구의 증감보다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지방의 경우에 서울 선호 현상도 있지만 그 선호 현상의 배경도 이런 인구 구조 변화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같이 결부되면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저는 이제 비대칭화라고 표현했는데 비대칭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에 조언을 해드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정책의 대상은 어쨌든 가격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다.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통제하기보다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서민이 주거 안정을 찾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게 정책의
포커스가 돼야 된다. 가격은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주거 불안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계층은 누굴까? 주거라는 관점에서 나눠 본다면 그 임차인, 세입자, 그렇죠. 임차인이죠. 그리고 자가 하나는 임대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거 여부로 주거 부동산이라는 시장에서 우리 5천만 국민을 혹은 2,200만 가구를 3등분 한다면 네. 임차인, 자가, 임대인으로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계층은 임차인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을 더 도모하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김희만 소장님하고 네. 전세 시장에 대해서 좀 논화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전세 시장 뭐 지금 전세난 네. 상황인데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 전세난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네. 지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렇죠. 의미가 내포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 물론 100%라는 건 없겠지만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 시장이 더 심각해진다라는 표현은 네. 전세 공급 대란으로 전개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말씀이실까요? 내포되어 있죠.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렇죠.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전세집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공급이 가격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그렇죠. 오르는. 그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면 이제 제가 만약에 국토부 예. 정책을 만드는 네. 국토부 장관이나 네. 또 차관이나 혹시 위치가 그 된다면 욕심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왜 머리가 아프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장관 차관이라도 사실 뾰족한 세입자 대책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소장님 자격 없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자격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매매 같은 경우는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나왔고 물론 그게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고요. 네. 세금을 규제할 수도 있고요. 대출을 규제할 수도 있고요. 구매 능력을 규제할 수도 있고 뭐 공급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데 네. 전세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것 외에는 전세 가격을 직접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민감하고요. 우리가 말은 쉽죠. 전세 대출이 문제야. 네. 전세 대출을 너무 MB 정부 때 시행을 하게 되면서 전세 대출이 늘어나니까 전세 역전세도 생기고 왜곡도 생기고 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전세 가격을 지금 줄일 수 있을까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전세 한도를 줄이겠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한도가 줄어든다? 그게 과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해지죠. 주거 불안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투자한 투자자도 힘들어지겠지만 네. 역시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 대출을 건드리기도 어렵고 그럼 전세 가격을 건드리는 제도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 2+2가 2020년 7월 31일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가격을 컨트롤하는 거죠. 야, 2년 더 청구하게 되면 5% 이내로 못 올리고 2년 더 거주해. 4년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게임이론 웃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4년은 양보하리라. 그런 집주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은 맞죠. 원론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한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네. 4년 동안 못 올린다고? 2020년 난리가 나잖아요. 소급 적용하니까 새롭게 계약하는 집들은 야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지금 왕창 올려 라고 해서 한번 요동을 치게 되죠. 한 1년 반, 2년 전세 가격이 왜곡이 됐고 이제 또 4년 차가 옵니다. 예. 지금 또 4년 차가 왔어요. 네. 오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못 올리면 또 4년이 가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2년과 4년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2년은 한번 놓쳐도 2년 지나가는데 4년은 2년의 2배잖아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년이면 강산 변화는 40%의 기간을 내가 또 전세금을 못 올리고 가야 된다. 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이
기회만 되면 네. 그동안 못 올렸던 손실분 앞으로 또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세 가격에 올리는데 시장 분위기가 올릴 수 없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이 또 되고 물량도 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와중에 어느 집주인이 용감하게 전세 가격을 막 올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맞물리잖아요. 네. 시기가 딱 맞물려. 하필이면. 맞물렸어요. 맞물린 게 일단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네. 앞서서 우리가 공급 한 5년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전세는 기존에 살던 분들의 물량이 있고 새로운 공급 물량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물량은 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나와. 네. 왜? 2+2 4년 동안 눌러 앉아버리니까 기존에는 2년 살다가 또 손바뀜이 되고 아니면 1년 살다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아니면 4년 그냥 갑니다. 매물 회전이 안 돼요. 네. 두 번째, 공급 물량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 그 공급 동맥 경화가 일단 걸렸습니다. 자,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거의 뭐 역전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때문에 이제 거의 뭐 회피하는 분위기? 네. 그냥 안 할래. 그러면 안 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수요가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수요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네. 집값이 폭발적으로 또 막 올라가고 상승을 할 때 같으면 됐어 그냥 사자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관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럼 관망 어디 가서 관망을 할까요? 전세로 가야겠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뭐 대학교도 있고 신혼부부들 좋은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구 이동까지 겹칩니다.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2022년처럼 급등해가지고 월세가 더 유리할 때. 네.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때. 헬리오시티 9,510세대 입주 물량 나올 때 전용 84가 뭐 4억 5천까지인가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한 6개월 만에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데 지금 또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전주공 12,000세대 물량 나올 때 강동구는 지금 서울 물량의 40% 정도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약세 지역이지만 서울 전체나 수도권을 본다면 공급 물량 부족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고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계약갱신 청구까지 맞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또 왜곡이 되죠. 그러면 또 전세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가는데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다가 계속 폭등하지는 않겠죠. 쭉 올라가다가 또 숨고르기를 하지만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만 바라보기에는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네. 기껏해야 또 뭐 금융 지원 대책?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일 만만한 게 뭐 서민 주거 안정 자금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내용이지 공급 늘리겠다? 공급 늘리겠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250만 원, 270만 원. 지금 계획처럼 되나요? 사전 청약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공급 늘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쉽지 않고 그러면 주거 사다리, 빌라 오피스텔이라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대체자 역할이라도 사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 없으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에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잖아.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공급을 못해. 그 정부가 나온 대책을 보면 뭐 주차장법 완화해줘가지고 중간 사다리, 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늘리게 해준다는데 공급자한테 물어보세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짓는 분한테 왜 공급 안 하세요? 법을 바꾸면 공급하실 건가요?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다 말씀한다고요. 아니야. 법을 바꿔줘서 주차장 늘린다고 해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대출도 안 나오고 분양도 안 돼. 왜 분양이 안 되냐면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갭으로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매 분양가가 3억이면 전세를 2억 7천에 맞춰서 야 3천만 원에 서울에 어디 아파트를 사. 그냥 신축 빌라 사. 여기서 사다리 해서 올라가면 돼라는 논리로 많이 분양을 했는데 네. 지금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아예 분양 자체가 올스톱이에요. 네. 분양이 안 되는데 누가 공급을 하냐고요. 그래서 주거 사다리 대체제도 지금 안 되는 상황. 그럼 정부가 또 대책을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뭐 법을 개정한다? 자금 지원해준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뾰족한 전세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시간이 필요하다.
공급 물량 늘리는데 뚝딱 하면 나올까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질 때까지는 적어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세 공급을 단기간 안에 또 늘리기가 어렵다. 지금 전세 대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네. 근데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고 금융사들이 그렇죠. 대출을 거부하거든요. 맞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다 보니 건설사가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고 맞습니다. 뭐 이런 아직 뭐 충분한 호황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려 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인허가 받는다 한들 이 공급은 뭐 한 2, 3년 후에나 아무리 빨라도 맞습니다. 분양이 되니까 단기간 안에 이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을 대응할 만한 단기 대응책은 일단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소위 임대인 같은 경우는 네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기닝 파워가 있는 거죠. 조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럼요. 근데 이 임대인들은 소위 이자 부담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세 가격을 이참에 좀 올려서 자기 이자 부담을 좀 경감시켜 보자. 그렇죠. 디레버리징 해보자. 맞습니다. 이런 수단으로서 전세 가격을 좀 올려잡기 쉬운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이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고 본다면 뭔가의 대응책을 고민해야 될 텐데 최근에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리겠지만 정부에서도 대응책 중에 하나가 저는 일단은 아파트 선호 현상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에 대한 비선호 현상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나 이런 문제로부터 비롯되니 네네. 이런 문제가 철저히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네. 또 이런 문제에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 그 필요하죠. 예, 이런 방식으로 전세 선호가 너무 아파트로만 집중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장관이나 차관이 되면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제가 최우선으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전세 지금 그 역전세 네. 신뢰가 무너진 주거 사다리부터 저는 복구를 하는데 그러면 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을 선호하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내 전 재산인 보증금을 맡겼는데 기존에는 믿음이 있었죠. 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어. 네. 2022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세가 이게 채권이잖아요. 네. 무이자 대출, 세입자가 사실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 해주는 거고 이자 받는 대신에 그 집에 잠시 눌러 앉아서 사는 건데 뭐 그 집에 대한 근저당을 잡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친구가 야 그냥 내 방에 잠깐 들어와서 너 살고 있어. 살고 있으면 친구가 돈을 주나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신뢰, 믿음이 굉장히 공고했죠. 왜? 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왜? 전제 조건은 집주인이 신뢰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더 받으니까 떼고 차익 떼고 돌려주니까 충분히 가능했는데 우리 2022년에 진짜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막 발생을 한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를 경험한 이례적인 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전세가 위험한 거였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돼요. 사실은 전세 사기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다 있었어요. 다 사기였는데 사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기인 줄 모르고 다 넘어갔는데 이제 불안해. 불안하면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회피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괜찮아. 안전해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이제 저는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는 게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수님이 집주인이고 제가 2030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도 정부가 해줬고요. 동의 안 받고 네. 뭐 주택수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는데
귀찮기도 하고요. 세금 체납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제가 부지런해서 뗐어요. 뭔가 체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약할 때 물어봅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세금 체납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무슨 소리야. 지금 교수님이 강남에 여기 건물이 몇 개 있는데 네 돈 떼먹겠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야, 그렇지. 건물주가 내 돈 이거 얼마 떼먹겠어?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는 개인한테 맡기지 말자. 믿고, 전세라는 거는 국가 제도잖아요. 국가 제도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돈으로 책임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좀 안전한 계약 시스템. 저는 대한민국의 IT 강국인데 안 될 게 없는 게 전제 계약을 써도 되고요. 종이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스캔을 따가지고 뭐 중개사협회, 국세청, 허그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야겠죠. 국가 시스템에 스캔 떠서 업로딩 시키면 검사, 우리 유튜브 하시잖아요. 요즘 구독자 늘어서 우리 교수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아닙니다. 유튜브 저작권 검사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요? 유튜브가 하죠. 유튜브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계약에 대한 안정성은 왜 개인이 해야 될까요? 시스템이 해줘야죠. 요즘 AI 시대에. 아, 그걸 국토부의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집주인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네. 계약서 스캔하면 국토부에서 다 확인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확인 가능하죠. 안 될 게 네. 뭐가 있습니까? 네네. 집주인이 주택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다 확인 가능하죠. 예. 뭐 실거래 신고가 다 되니까 전세 가율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있다가 나오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안전한 물건은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게 토스를 넘기게 되면 허그도 안전하죠. 네. 지금은 그냥 서류만 보고 해주니까 돈 막 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허그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국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정부가 보증해주게 된다면 정부도 큰 돈 들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만 검사를 해줘도. 네.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 전세 계약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 해주는데 그냥 계약서만 하면 되는데 해서 문제 있어 그 계약은 무효. 이렇게 간단한 걸 두고도 저는 국가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여기 불안하니까 아파트로 가게 되고 아파트 전세 수요도 자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여기서 해결하게 되면 아파트 전세 안정에도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김인만 소장님이 마치 청문회 자리에서 국토부 장관 자리를 놓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김인만 소장님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잘 활용돼서 정말 서민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이 더 주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맞습니다. 되는 그런 일은 좀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냥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게 맞겠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거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주거 불안 해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더 큰 불안이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시장에 의해 정해지도록 가급적이면 놔두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시장에서 이런 불협화음, 불법, 사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을 교란케 하는 그런 일을 막는데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전세 사기나 뭐 깡통 전세 문제나 이런 일로 인해서 서민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나 공감하고요. 네. 사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부동산 부문의 최대 전문가로 좀 알려져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가볍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빠숑으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시죠? 네. 예, 맞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고점을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네. 몇 개 구는 아직도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서울 평균 가격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상승장을 맞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팩트를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로 보십니까? 아니면 전고점 상황에 오고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고품격 경제 방송에 초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아닙니다. 예, 저는 어차피 뭐 이렇게 거시 경제를 분석하거나 네. 시세를 전망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그냥 개별 수요 조사를 하는 담당 연구원이고 네. 아까 마지 못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면 네, 너무 좋습니다. 25년 동안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갤럽 비롯해서 지금 스마트 튜브도 리서치 회사일 텐데 예. 건설사들 의뢰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특정 입지에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될지, 예. 분양될 수요가 있는지, 또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분양가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조사를 제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장이 나빠도 수요 조사는 하고요. 시장이 좋아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아마 분양가를 더 얼마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조사할 것 같고 시장이 네. 안 좋을 때는 이걸 분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아니면 분양가를 낮추면 분양이 되는지 뭐 이런 조사들을 1년에 한 50건에서 100건씩 진행하다 예. 보니까 한 뭐 2,000건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노하우로 제가 뭐 칼럼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 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으로 보통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전체 평균으로 제가 답변 드릴 능력은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몇 프로 오른다 내린다. 근데 이제 일단 서울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신고가를 넘어간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신고가 가까이 온 아파트도 많고요. 네. 신고가랑 상관없이 지금도 조정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예. 최근에 와서 신고가가 넘어간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좋은 입지, 상급 네. 입지, 그러니까 시세가 높은 입지에 신축들은 신고가를 대부분 다 넘었고요. 네. 일단 좀 구축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좀 이게 좀 나홀로 아파트거나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들은 아직도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가 섞여 있는데 좋은 입지들은 이제 구축들도 신고가 가까이 와 있고 좀 입지가 시세가 낮은 입지들은 구축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 상태에 있다. 그렇게 네.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명확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스마트 튜브 출연하고 네. 하면서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을 하다 보면 거시경제 일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 시장 일부가 해당되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23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장이라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의견을 드렸다가 3년부터 4년 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 관망장 그리고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쨌든 평균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국면이다라고 의견을 드려왔었어요. 그 채널 그 나왔던 방송 조회수도 네. 높았었고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들 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이제 그런 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정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모든 게 네. 거시경제도 그럼요. 주식도 네. 부동산도 네. 모든 게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 사이클 상에서 24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은 소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거시지표를 평균 가격을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집값이 뭐 상승한다 아니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혹은 일시적인 상승이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그래도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겠죠. 그러니까 네. 소장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를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네. 저도 이제 콘텐츠 스마트 튜브 TV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네, 아침 8시마다 라이브로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 브리핑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아침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좀 이게 과장된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재해석해드리고 특히 네.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재해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작은데 이게 뭐 전체 평균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 특정 지역인데 전국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드리는 이제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일단 궁극적으로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모든 부동산은 오른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제 조건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에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아파트가 우상향을 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입지는 전국에 226개 시 군구가 있어요. 강남구가 수요가 제일 많아요.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강남구의 그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있느냐? 거의 90% 이상의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10%는 10년 전 가격이나 똑같거나 심지어는 빠진 아파트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단기간 2, 3년 정도 비교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이걸 맞출 수는 없는데 10년 정도 중장기로 보게 되면 이거는 왜 이게 안 올랐는지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강남구의 10년 미만 입주한 지 10년 미만이 된 신축 아파트들은 단기적인 등락까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모레 빠질 수도 있는데 5년 후 10년 후에는 다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지난 10년 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나홀로에다가 이게 아파트인지 아닌지 같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강남이라 하더라도 올라가기 힘들고 그런 것들은 일반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처럼 월세용으로 보통 활용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 아파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최저가 지역이라고 하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갈 아파트들보다는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은 서울이라도 좀 지역내도 좀 다를 것 같고 이게 또 신축인지 여부 또 그 지역 내에서도 선호 입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 쪼개서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세가 높다고 하는 지역들은 그런 아파트의 개수가 더 많은 것들이고 하위권들은 그런 아파트의 개수가 적은 것이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말씀하시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 소감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집값이 반등했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반등이야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인 거예요, 지금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균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이 상승 반전했거나 서울시의 가격이 상승 반전한 모습을 놓고 이 평균 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여러분이 체감하신다면 평균 가격이 오르는데 나의 집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그 평균보다 더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릴 땐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이제 마이크로한 레벨로 들어갈 때 더 전문성이 많으시니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또 어제 오늘 사고 파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식은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할 수도 있지만 단일의 단타도 여러 번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은 아무리 단기로 봐도 한 2년으로만 일단 본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향후 2년 동안 그래도 오를 지역은 어디일까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2년 동안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수요가 결국 저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층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할지를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제가 이제 하나의 좀 플로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2024년도 현재 오른 것은 대부분 다 실수요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2021년도 대세 상승장, 2022년 대세 하락장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때는 그냥 다 오르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할 여지가 없었죠. 근데 2024년도는 조금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상화가 된 것들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투자자들은 안 들어왔다는 게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실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2024년도에 왜 갑자기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이 몇 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평균 시세가 돼버린 것들이고요. 네. 2022년도, 2023년도는 특히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도 상반기는 거래량이 적었어요. 네. 적은 상태에서 거래가 됐는데 급매물들만 거래된 거예요. 똑같이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네. 급매물들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하락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통계 분석할 때는 21년도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까지 통계는 다 지워버려요. 예. 거래량이 별 의미가 없어서. 아. 그래서 오히려 2020년도하고 2024년도를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수평선으로 조금 미세하게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서 오른 네.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2021년도 거래량이 적었다고 말씀드렸고 2022년도, 2023년도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에 아주 적을 때는 5천 건, 많을 때는 10,000건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2020년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왔는데 2021년도부터 5천 건 미만으로 빠집니다. 2022년도에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600건이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000건까지 가게 되면 20분의 1 토막이 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효한 통계가 아닌 거고 진짜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분양받았는데 이 집 팔아서 잔금 받아서 분양 대금을 치러야 되는 급매물을 파셔야 되는 분들만 팔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에요.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안 팔았다는 얘기고요. 안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주식과 다르게 투자자들은 안 팔고 안 사도 되는데 이 아파트는 꼭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수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싸게라도 파실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만 팔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거래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3년 동안 이사를 못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거래량이 터진 이유는 지금 6월 달 거래량이 7,400건이 나왔고 아마 7월 달 거래량은 10,000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면은 투자 수요 빼고 실수요로만 10,000건이면은 거의 완전히 폭등장이거든요.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온 것. 근데 지금 투자자 없이 실수요들만 10,000건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수요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사 못 갔던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행히 2022년도보다는 금리가 조금 내려오기도 했고 시세가 좀 조정된 것도 보기도 했고 반등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년치 예측을 못한다는 이유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 상품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거래를 유지해 가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한 번 사면 특히 자가로 사게 되면은 11년을 소유합니다. 네. 이건 국토교통부 매년 조사하는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요. 딱 10년 8개월을 소유하거든요. 네. 그럼 11년 가정하면은 지금 산 사람들은 10년 동안 거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사 못 갔던 사람들이 지금 폭발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거래량이 얼만큼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측 못하겠다고 드린 말씀이 예. 시세가 빠지거나 등락하려면 거래량이 이어지면서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3년 동안 거래 못했던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사를 가려고. 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나온 매물들 족족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서 다행히 지금 급매물들 빠지고 정상값에서 거래되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폭등을 하는 이런 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 상황이 그냥 지속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에 많진 않아요. 네. 강동구 쪽에 입주 물량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저 동부권 쪽에 입주 물량이 좀 있는데 그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락할 분위기는 아닌데 예. 그렇다고 폭등을 하거나 뭐 그럴 분위기도 아니어서 네. 실거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물건 나오는 대로 협상해서 그냥 그만큼씩 올라가는 네. 그렇게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예. 폭등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강보합장으로의 전환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사를 지금 가셔야 될 모습이. 분들이 예. 지금 어차피 물건을 매도자가 조금 우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등장은 또 아니니까 네.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도 없다라고 저도 의견을 드려왔는데 네. 소장님께서 워낙 또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신 책이 있잖아요.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네네. 이 책에서도 CG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뭐 강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네. 어떤 그래도 음. 지역, 그러니까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서울은 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입지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미래를 쓴 게 2024, 2040년까지 미래를 쓴 게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고 네. 그 책 직전에 예.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맞아요. 책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백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총론. 예. 그다음에 이제 각계 이제 그 강론으로 이제 서울, 인천 썼고 지금 올해 쓰는 게 경기도 책인데 네. 일단 그거는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책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예.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면은 평생 괜찮을 것이다라고 제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예요, 수요. 그럼 수요가 고정적으로 있는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이 일단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지만 저는 수요는 서울이 더 많다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도 서울 수요로 보자고 하는 것들이죠. 네. 결국은 서울은 집이 한정이 되어 있고 비싸다 보니까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경기도, 인천에서 선택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것도 서울 수요로 본다라고 보면은 서울이 좋은 입지일 텐데 결국은 그럼 서울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찾아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아라. 예.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냥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지방까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입지로 그 옆이 제일 좋고요, 당연히. 근데 네. 옆은 비싸니까 그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까지면은 절대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네. 돈이 있으면 그런 메인 일자리 옆에 살면 되고 예. 돈이 조금 부족하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있는 입지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조금 이제 가족 단위로 사시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네. 집안의 주도권이 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을 위한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네. 교육 환경.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자리, 교통, 교육 환경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전국 어디다 투자하셔도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 이 차이지. 근데 요 세 가지가 빠지게 된 집지들부터는 수요가 빠져요. 특히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은 수요가 막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 소멸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은 일자리가 있는데 대부분 다 제조업 아니면 1차 산업, 농축수산물이거든요. 여긴 절대 인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3차 산업 이상, 4차 산업, 뭐 첨단 제조업 이런 것들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 아니면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역들에서 교통망이나 이런 교육 환경이 좀 갖춰진 입지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 근거까지 네. 말씀해 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참 참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근거들로 우리 서울시의 집값을 한번 연상해 보면 정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네. 소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네. 그런 조건에서 좀 먼 그런 위치가 상대적으로 또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그런 것들을 좀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의식주라는 거는 필수품인 거고 네. 뭐 우리가 의복이나 먹는 거를 나중에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사용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주택은 사실 사용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가치라던가 경제적인 가치 쪽으로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중심을 무게 중심을 옮겨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뭐 허세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네. 집을 어느 순간부터는 아파트라는 게 다 똑같이 생겼지만 네. 그게 어느 동네 뭐 청담동이면 청담동 어느 동네 이름과 그리고 건설사의 브랜드 네임 이게 좀 찍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또 자동차에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 주소를 쓰고 네네. 어느 순간엔 주소가 이제 그 사람의 뭔가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아. 걸로 돼버리니까 사람이 무리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내가 실제는 거주지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선 전세를 살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구조도 서울로 몰리지만 인구 구조보다 더 빠르게 자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도 만만치 않게 작용하겠네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보여주기식 문화가 좀 팽배하다 보니까 SNS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그러니까 내가 실제 그 어떤 사용 가치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고려하기보다 어디 사는지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 뭐 그런 것들이 또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뭐 좀 일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지만 그런 것도 좀 들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됐어요? 포모 현상 같은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20년, 21년에 경험했거든요. 네.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근데 서울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꾸물꾸물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또 fear of missing out 하는 거 아니야? missing out 나만 열외 한 채 다 부자 되고 나만 집 없이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포모 현상들이 또 이런 매수세로 물리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죠. 이것도 실제로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제 과거에 사려고 했다가 못 사신 분들이 예. 이번에는 꼭 사야 되는데 올해 초부터 그런 문의가 많다가 최근에 6월 넘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좀 전화도 많이 오는 상황이고요. 이번만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임장을 다녀보면은 네. 뜨는 지역들이 또 이렇게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그 지역 가면 정말 임장할 때 단체로 임장을 하더라고요. 뭐 5명, 6팀 이런 식으로. 네. 임장하고 나면은 또 여기저기서 매입을 결정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런 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 회사에서 이제 올백 자문센터에 계시잖아요. 네. 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에서는 뭐 부동산이나 뭐 세무나 금융 뭐 이런 쪽 전반에 걸쳐서 자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구독자님도 혹시 전화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지금 그래요? 농협은행에 통장 하나만 만드셔서 아, 통장만 만드는. 고객이 되어주시면. 아, 그거 네. 가능한 거야? 네, 원래는 네. 이제 그 안에 자산이 10억 이상 대출이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대중을 상대로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저희 앱을 깔아서 네.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어느 금융권이든 1억 이상 있으시면 예. 상담 신청을 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위원님이 홍보를 목적으로 와주신 건 아닌데 네. 저는 와주신 분께 홍보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 댓글로 그 올백 자문센터 네. 링크를 이렇게 남겨드리면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추가적으로 상담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홍보 아니고요. 저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말씀 나눴는데 전세 시장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거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어쨌든 자가 점유가 50%를 조금 넘는 비중이고 그 50%가 조금 안 되는 비중은 임차 점유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전세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치를 보면은 제가 수치를 아까 좀 뽑아봤는데 성동구만 봤을 때 5.84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전세는 6.47 정도로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이제 매매보다 전세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또 마침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막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전세를 살 바엔 지금이라도 집을 사겠다 이런 또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이 사실은 전세 가격이 2022년도, 2023년까지는 큰 폭으로 하락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매매 가격도 하락했지만 전세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상승에 좀 이유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코로나 때 올랐던 것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전세와 매매와 전세 그 차이 같은 경우들도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그게 네. 아직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대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까지도 계속 상승세는 지속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군요. 이 전세 가격이 제가 정확한 그 네. 시점을 기억은 못하지만 23년 초중반부터 상승세로 전환해서 아파트 전세죠. 네,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해서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은 채 계속 상승만 했거든요. 네. 그럼 상승세로 전환된 기간이 23년 초중반부터니까 좀 1년 넘게 약 1년 반 정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고 그때 23년 중반 이후에 매매 가격은 하락한 적도 있었는데
24년 상반기도 네. 약보합이지만 그러면 결국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좁혀지는 구조죠. 네. 좁혀지는 구조고 지금도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세 가격 상승세가 더 높으니까 더 빨리 상승하니까 매매 가격이 뭐 훨씬 앞에 있지만 전세 가격이 어쨌든 간격을 좁혀서 달리고 있는 모습 네. 그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 수요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세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하나의 주요한 이유가 작년에 굉장히 이슈였던 전세 사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라던가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만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전세 이상의 것들은 이제 아파트만 선호하다 보니 제한된 아파트 안에서 전세와 매매 수요들이 몰려가지고 둘 다 상승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임차 수요 중에 일부의 빌라 임차 거주인들이 아파트 임차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고 네. 일부는 내 집 마련 수요로 이동한 거죠. 왜냐하면 사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그런 사기는 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사기 자체를 막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집값을 올리느냐 떨어뜨리냐 이게 아니라 주거 불안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가장 큰 주거 불안의 그 요소는 전세 사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8월 8일 날 나왔던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좀 이름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의 소위 말하는 주택 공급난 혹은 지금 소위 말하는 주택 가격의 상승 기조 이런 것을 좀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있다고 혹시 진단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공급 정책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예, 공급은 지금 공급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착공해도 3, 4년 후에 이제 일어날 일인데 단기적인 주택 시장에는 사실은 더 상승 요인이지 하락 요인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비로소 입주가 돼야지 그게 이제 공급이 되면서 집값이 진정될 수 있는 거지. 네. 당장 공급이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부터 지금의 시장을 진정시킨다라기보다는 공급이 어쨌든 이번 정부의 정책의 그 가장 큰 축이잖아요. 네.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수요에 대한 정책도 별로 없었기도 했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계속해서 국회 법률 통과가 안 되니까 사실상 어려워서 공급이 처음부터 270만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잘 됐다라면 이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건데 네.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도 그냥 스스로 공급에 대한 정책이 처음부터 공약 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한 것처럼 돼버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은 중저가 지역들이 아니라 사실은 강남권이나 마용성 위주,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 지역을 대체할 만한 정책들은 대부분은 좀 없어서 제한적이어가지고 당장 시장에는 당연히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주간 아파트 지수를 보면은 오히려 그 전주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걸로 또 그것도 약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88 대책 보고 뭐 기자분들한테 이제 질문 많이 받고 저의 이제 의견을 이 대책에 대한 평가 의견을 좀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이거를 정말 모르고 했을까 하는 의심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경제를 보실 때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 시장 관점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대책은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건설 투자가 유입이 되거든요. 이런 88 대책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부동산 경기를 지금 부양시키는 효과는 사실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재미는 오히려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그 구간에 어떤 지역들이 뭐 추가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할 때 여기 기회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관심이 주목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더 부추기는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저희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토론이라서 제 의견도 좀 많이 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제 지인인 한양대학교 건설공학과 교수님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건설공학과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세요. 근데 저 많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와 이 경기가 건설 경기가 엇박자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경기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어땠어요? 좋았죠. 엄청 좋았어요. 네. 20년, 21년. 반대로 22년, 23년은 20년, 21년보다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22년, 23년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네. 엇박자가 나는 거. 항상 안 좋아.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 엇박자가 나는 이유를 잠깐 한 가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네. 22년, 23년 경기가 안 좋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 야기되고 막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건설할 수 있나요? 건설 공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꺼질 때 건설 공급을 못 해요. 네. 건설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24년, 25년, 26년 공급 부족 상황으로 나게.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수요를 차치하고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경기가 안 좋은 구간에서 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또 점증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조정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정됐다가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공급 부족 상황으로. 근데 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88 대책이 네. 그러면 지금 공급을 당장 실시한다 건설 인허가 받는다 하더라도 3, 4년 후에나 빨라도 그러니까 엇박자죠. 또 한 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 88 대책뿐만 아니라 이 후속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소위 그린벨트 해제잖아요. 서울 인근 서울이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그린벨트라는 게 1970년대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아파트 막 짓기 시작하면서 난개발이 막 우려가 되니까 네. 그린벨트의 뜻이 벨트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판상형으로 동그랗게 벨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난개발을 막고 서울 시민들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이게 과거 MB 정권 때 그 해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일부 해제가 되면서 지금은 벨트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것도 맞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은 시기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쪽은 뭔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빨리 해주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을 내면서 갑자기 그린벨트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그린벨트도 하고 나중에 이 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도 하면은 서울 안에 또 너무나 많은 주택들이 굉장히 또 난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벨트라는 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나마 좀 보존하는 지역인 건데 네. 88 대책의 그 자료를 보면은 워딩 자체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대두되니까 그걸 풀어서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쓴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풀어서 나올 만한 물량도 예상해 보면 1만여 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굳이 이렇게 그린벨트까지 풀면서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88 대책을 정말 잘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0만 원 그 공급 대책 그 자체도 굉장히 총망라가 되어 있고 그것만 잘해도 정말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하는 건데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찾다 보면은 너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규 택지나 이런 걸 찾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공공임대라던가 3기 신도시라던가 재건축 재개발 또 서울시 신통기획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하는 방향 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통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들로 묶여 있잖아요. 뭐 네. 압구정이나 여의도 뭐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반포집 값이 저렇게 급등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 지역들은. 근데 신통계획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조차 언급이 안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안 될 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던가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하던가 해야지 이걸로 인한 부작용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거나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해서 일부라도 임기 안에 좀 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그 평가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정책이 맞냐, 그르냐를 논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평가. 근데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행될 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 후자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과정 만약에 해제된다면 주로 이제 서울시를 기본으로 한다면 그 동남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뭐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발표를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목표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뭐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뭐 이 소위 업계와 더 가까이 있으시니까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 뉴스가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입니까? 가격을 띄우는 상방 압력입니까? 상방 압력이죠. 그렇죠. 예. 예, 그 부분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이 부동산 분야의 고수 또 그래서 고시실까요? 고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네. 자기소개차 인사 부탁드릴까요? 고준석입니다. 예, 부동산을 한 30년 정도 공부를 해왔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은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에서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 또 고부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하고 토론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시장에 대해서. 아, 네, 좋습니다. 또 부동산 최고위 과정을 또 주임으로 맡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 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명확하게 또 진단하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는데 기사로 하나가 팝업이 된 게 고준석 교수님 기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24년 상반기까지 욕을 많이 먹었다.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다. 너무 힘들었었다. 그런 인터뷰 기사를 좀 제가 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PD님 통해서 꼭 교수님을 좀 섭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섭외를 했거든요. 뭐 그 말씀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뭐 2년 전쯤으로 생각이 돼요. 네. 3%의 둔촌 주공 분양할 쯤이에요. 겨울에. 네. 예. 그럼 22년 겨울입니까? 네, 그런 걸로 네. 보입니다. 네, 3%에 나가서 저하고 뭐 한문도 교수님하고 토론을 네. 했죠. 시장에 대해서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둔촌 주공 분양할 때라 지금 이때 분양을 받으면 내 집 마련에 좋은 뭐 적기인 것 같다. 분양가가 또 3천만 원 수준 하니까 네. 부담 없이 받아라라고 했더니 네. 세상에나 댓글로 욕이 4,000개 정도가 달렸어요. 두 번 출연을 다 했는데 세셨어요? 두 번 출연을 했는데 네. 한문도 교수님하고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8,000개가 달렸어요. 네. 우리 PD가
교수님 절대 댓글 읽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뭐 주식 사는 것처럼 오늘 샀다가 내일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거래 비용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네. 예,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MZ 세대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데 뭐 떨어진다는 이런 기사나 이런 게 나오면은 사실은 몇억 원, 뭐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이 자금을 들여서 또 대출도 4, 5억 원, 뭐 3, 4억 원 정도 끼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큰 흐름을 안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자산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런 걸 느낄 텐데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교육을 뭐 시켜주고 자산 관리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해도 없잖아요. 네,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 2년 네. 2, 3년 전부터인가요? 전세 네. 사기 피해 청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교육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좀 배웠다라고 하면 이런 사기 피해를 입을까요? 예, 정규 교육에 정말 그렇죠, 뭐 사회 그렇죠. 과목 예, 시간에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대항력에 대해서만 조금이라도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또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또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뭐 저는 생각하셨군요.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네. 저는 이제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을 지금 떠올렸냐면요. 우리가 운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교육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경제를 살아가거든요. 근데 경제를 교육받지 못하고 경제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채 정말 수많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대담을 통해서 나는 좀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소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 전망을 공유해야 공감이든 반감이든 갖게 되니까 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저는 매년 경제 전망서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경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전망을 의견을 항상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또 중요한 게 부동산 전망이니까 부동산 전망도 그 트렌드 중에 하나로 꼭 있고요. 24년 부동산 시장은 중반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소폭 바뀌는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 네. 근데 그 약보합과 강보합으로의 전환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대단히 큰 오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초기 상승장에 서울을 주도로 상승세가 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소위 비대칭화. 그러니까 강보합으로의 전환, 두 번째는 비대칭화.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니까 뭐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너무 그 악플이 쇄도하니까. 그러면 내가 전망을 해서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슴인데 네. 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부동산이 정치화돼서 오르면 오른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떨어진다고 말해달라 이거예요. 마치 한일전 네, 축구 네, 경기 네, 할 때 한국이 이긴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질 것 같으면 질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산시장은.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약간의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문화는 정치적으로 이런 경제를 진단하는, 경제를 희망하는 것을 얘기를 듣기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문화는 결국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발언을 못하게 만들어요. 위축시켜요. 그래서 이 건전한 토론 문화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뭐 김 교수님 의견에 네.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네. 이게 부동산 특히 이게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네. 정쟁의 도구로 이게 쓰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장만 말씀이십니다. 보고서 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를 하고 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네. 저도 항상 그렇지만 저는 그 종속 변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망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네. 그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입니다. 네. 이게 주간 단위로 플러스로 바뀌면 네. 상승이고 네. 플러스로 못 바뀌면 하락인데 네. 그 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것이냐를 전망하는 사람인 거죠. 네. 거시경제적으로. 네. 네. 정쟁의 도구로서 올랐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숫자를 가지고 전망하시는 거. 그렇죠. 네. 전 네. 숫자를 전망하는 것뿐입니다. 네, 네, 네. 네. 어떤 정치적 의견이나 네. 이해관계 입장에서의 고려가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네, 그 시장만 보고 전망하는 게 네. 찐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좋은 말씀이죠. 네. 근데 제 초기에 이런 대담을 잠깐 나눈 이유는 네. 그렇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소위 대중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결국 시장을 전망하는 전망가들, 연구가들을 위축시킨다고. 네. 말을 못하게 만든다. 그렇죠. 입을 봉쇄하는 거죠. 그러면 네. 올바르게 시장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일반 대중들 시민들은 없죠. 네, 시장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이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들을 다 접하시고 여러분만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토론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질문이네요. 24년 하반기 시장 뭐 혹자는 상승장이 왔다. 또 혹자는 정말 본격적인 폭락은 시작도 안 했다.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죠? 네. 상승장으로 전환된 거다. 아주 뭐 떨어지는 건 시작도 안 했다. 그렇죠. 네. 본격적인 상승이다. 네. 아니면 두 번째는 네. 일시적인 상승이고 다시 폭락할 거다. 이 두 가지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상승으로 전망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김 교수님한테 반대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짜장면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진짜 본격적으로 떨어질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짜장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예. 그때 실물 자산 가격도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공급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이 가격 결정은 뭐 수요자가 우위니까 네.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공급이 부족할 때는 또 공급자 우위가 또 형성될 수도 네. 있죠. 그럼 뭐, 더 가격이 올라갈 뭐 여지가 있죠. 더 가격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음마 아파트에 10사람이 가서 매수를 대기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쭉 올라간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일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뭐 워낙 우리 김 교수님 금리 전망을 잘 하시니까 뭐 미 연준에서 4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4분기쯤에는 뭐 더 조금 가까워진 거 아닌가. 그러면은 뭐 0.25라도 내리면은 네. 우리나라도 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는 내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네. 뭐냐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그 동안에 금리가 비싸니까 나는 좀 이따 하겠다라고 하던 실수요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저항선이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요는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에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네. 공급은 비탄력적이잖아요. 네. 예, 뭐 공급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야지만 공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죽했으면은 뭐 지난 정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네. 310만 원, 뭐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310만 원, 또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70만 원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주택 공약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일반 우리 지금 김광석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270만 호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에가 한 165만 호 예. 정도. 160만 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분당 신도시가 590만 평입니다. 여의도의 한 5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네. 거기에 10만 가구가. 그러니까 이제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27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 시점에? 선심성 공약인 건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그다음에 뭐 위험이 항상 시장에 따르고 있지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날 줄 몰랐잖아요. 네. 뭐 이런 체계적 위험이 항상 언제든지 발발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망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올라가고 공사비 상승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아, 네. 또 뭐 하나 중요한 거는 비아파트 시장이 있죠.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다세대 빌라. 그동안에는 이 시장이 빌라 다세대가 아파트 시장의 보완제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전세 사기 여파로 여기에 수요자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으로 오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의 전세 가격을 지금 밀어 올리고 있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이제 갭 차이가 좁아지니까 네. 이때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뭐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 끼고 또 내 집 마련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공급은 신축뿐만이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네. 근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시장에 물건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규제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 경제 원리로 이 부동산 시장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동맥경화가 확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고 묶여 있으니까 신축 공급도 안 되고 기존 다주택자의 물량도 안 나오고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가격은 하반기 예상은 이런 점들을 보면은 상승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저는 뭐 연초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인터뷰가 아니라 토론 채널이어서 저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수요 측면을 보면요. 저는 이제 수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매 여력 곱하기 구매 의사.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에요. 곱하기니까. 근데 아무리 구매할 능력,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매 의사가 없으면 이것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집 마련이든 투자 수요든 이 두 가지로 곱해서 나타나는데 저도 이렇게 단순화하면 좀 쉽게 여러분이 디파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예정된 수순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금리가 뭐 혹자는 금리 인하 어려울 거야. 금리 인하하면 안 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금리가 더 싸요. 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조금 더 지금 이 높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싶은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거나 이럴 때는 뭐 당연히 고정금리가 비싼데 지금은 고정금리가 더 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하기를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면 구매 여력이 생기면서 실제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매 여력이 올라가서 일부 구매 여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부터 매수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내 집 마련 투자자나 아니면 투자자 둘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포모 현상 겪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동산 상승기에 내가 다시 한번 벼락거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든 투자 수요든 또 움직이는 거죠. 이게 매수세입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매매 가격은 근래까지 조정됐으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좁혀지니 이게 어쩌면 내 집 마련 수요로 이동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줬던 거죠. 현상적으로.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인데 공급 부족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 어떤 경로로 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도 우리는 장착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을 판단하는 데 유리하잖아요. 혹시 그 근거를 아십니까? 그거는 한때는 네. 인구를 가지고서 인구 절벽을 가지고서 얘기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네. 그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네. 근래 들어서는요. 네, 네, 네. 부동산 폭락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는 거기 항상 복선처럼 깔리는 게 있습니다. 경제 위기 온다고. 예를 들어서 4월 위기설 같은. 네, 네, 네. 뭐 어떤 9월 위기설. 네.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전제에 깔려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집값은 폭락하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 자산 가격은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다만 그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 위기 올 거라고 보는 대표적인 논리가 부동산 PF 부실 문제예요. 이게 터져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여쭙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